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제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잠을 못 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고향은 제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고, 전에는 경기도 남양주군이었어요. 남양주군, 진건면이었습니다. 진건면 송능일리, 독정리라는 곳인데,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뭐 농촌 인력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처가댁이 강원도 홍천이에요. 강원도 홍천인데 가보면은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된다면은 정말 지방 소멸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셨지만 식량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식량의 문제. 그래서 제가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 폐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리고 스위스처럼 비밀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금융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비밀 계좌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걸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한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국가 간의 공조를 위해서 잡아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그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돈의 속성상 좀 뭐 드러낼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금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어떤 투자라든지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리고 시골에서는 농촌 인력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과 저처럼 이렇게 베트남 현지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공무원이 원래는 현장 공무원이 돼야 돼요. 현장 공무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자들은 목소리를 들려줄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국익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많은 정책 제안들을 하고, 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책 제안을 해요. 각 정당에도 정책 제안들을 하는데 뭐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정치 활동도 많이 해봤습니다. 전에는 뭐 한나라당에서 국민소통위원도 하고, 뭐 디지털위원회 위원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고요.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이민청 설립 추진위원회, 이민청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의 이제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책이었거든요, 정책. 그런데 참 현실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좀, 이게 어떤 정책 경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념 경쟁, 친미냐, 예? 친북이냐, 친중이냐, 친일이냐, 이런 걸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측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당의 직을 갖지 않고,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연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에 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제 한국의 뭐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이라든지 이거 외국인 인력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유치해야 되는데 어,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고 우리는 우리 국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 기업으로 유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제도 폐지가 부담스러우면은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게끔 시장 경제에 맡기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할 때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베트남에서 한국의 근로자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뭐 공장에 취업한다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기본적으로 15,000달러가 든다 그럽니다. 한 1,500만 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제가 완벽한 증거를 잡고 나서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들과 함께 얘기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능력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베트남 노동부에서 명단을 한국 노동부로 보내가지고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명단을 올려서 각 기업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15,000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선생님 15,000달러 드릴 테니까 저 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잘로 같은 SNS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베트남 사람들을 통역사를 대동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계속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돈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 이상해요. 이들이 어떻게 그동안 문화가 형성됐기에 이런 얘기들을 참 자유롭게 이렇게 할까. 저는 참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이 한국의 돈이 15,000달러가 어디서 얼로 나눠주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 여기서 뭐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것이 베트남 노동부에 가서 명단이 전달되면서 좀 일찍 가고 싶겠죠. 누구든 일찍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명단이 전달되면서 공무원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각 기업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을 빨리 뽑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가 누군가 국익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 돈을 15,000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는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일본어 연수를 받고 일본어 연수를 받으면서 일본어 능력이 되면은 그때 노동자로 근로자로 비자를 변경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한국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어 교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국에 갈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베트남에서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연수를 한국에서 받으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토픽을 뭐 2급이나 3급을 취득했다. 그러면 근로자로 변경해 줄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시행해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리가, 브로커들의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차단하지 않으면 한국 국익에 반하는 그러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국 유학, 베트남 한국 유학 이탈, 이거 제가 뼈저리게 겪었던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탈취해 먹는 돈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한 번에 얘기할 수 없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